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2부의 6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지난번에 방에 누워 있었죠.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래서 라수미힌 친구가 의사도 데리고 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라스콜리니코프 방에 와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 염려했어요.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죠 또.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6장을 제가 너무 멋진 장면이 많아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죄와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니라 당시 빼제르부르크라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떻게 보면 빼제르부르크를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빼제르부르크 사람들,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심리를 그냥 한 그 귀퉁이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몰래 그 집을 나와서 밖으로 나옵니다. 8시쯤 됐고, 저녁 8시죠. 지금 백야의 여름이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8시쯤 됐고 해가 지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공기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는 악취와 먼지가 뒤섞인 도시 특유의 탁한 공기를 개걸스럽게 들이마셨다. 살짝 현기증이 나는가 싶더니 활활 타오르는 두 눈과 누렇게 뜬 헬스칸 얼굴에서 갑자기 어떤 야성적인 에너지가 번득이기 시작했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앞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갈 때도 그 후덥지근한 열기, 그 무더운 여름의 햇살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녁인데도 여전히 후덥지근한 공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당장 끝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뭘 끝낸다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인을 했다는 걸 자백한다는 건지 뭘 당장 끝내겠다는 거지 하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집에서 나와서 이 거리를 걸어가고 센나야 광장을 지나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6장에서 쭉 묘사가 됩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은 거리의 악사예요. 오랜 습관대로 그는 옛날부터 평소에 곧잘 다니던 산책길을 따라 곧장 센나야 광장으로 향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죠? 빼제르부르크의 센나야 광장. 센나야 광장까지 좀 못 이르러서 포장도로 구멍가게 앞에 검은 머리의 젊은 손풍금쟁이가 서서 아주 감상적인 로망스 비슷한 걸 연주하고 있었다. 보도 위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가씨의 노래에 반주를 넣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15살쯤 보였는데 크리놀린 원피스에 케이프를 걸치고 장갑을 끼고 진홍색 깃털이 꽂힌 밀짚 모자를 쓰는 등 제법 귀족 아가씨 같았지만 물건이 하나같이 다 낡고 해진 것이었다. 이 거리의 악사 분위기가 막 나죠. 그녀는 거리 가수 특유의 재질 것 같은 하지만 제법 듣기 좋은 힘있는 목소리로 로망스를 부르며 누가 구멍가게에서 나와 2코페이카라도 던져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2-3명의 구경꾼 옆에 서서 노래를 듣다가 5코페이카 동전을 하나 꺼내서 처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가장 구성지고 음정이 높은 부분에서 갑자기 뚝 가위질하듯 노래 싹둑 가위질을 하듯 노래를 툭 끊더니 손풍금장이를 향해 자 그만 가요 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리고 둘은 다음 구멍가게를 향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게 뭐겠어요? 그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5코페이카를 받았으니까 이 앞에서 더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장 구성지고 가락이 높은 대목이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대목이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거기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부르고 가장 절정인 대목에서 돈 주니까 툭 끊고 자 다음 가게로 가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대목을 지금 묘사를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젊지 않은 한 행인에게 자기와 나란히 손풍금장이 옆에 서 있던 산책자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같이 듣고 있던 사람에게 길거리 노래 좋아하십니까? 생뚱맞다는 듯 깜짝 놀라며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봐요. 저는 좋아한답니다. 정말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스산하고 어둡고 눅눅한 가을 저녁에 반드시 눅눅한 저녁이어야 해요.
모든 행인들이 환자처럼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손풍금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바람 한 점 없는 가운데 축축한 눈이 그야말로 툭툭 떨어질 때 그때 더 좋죠. 아시겠죠? 눈발 사이로 가스등이 빛나고 그럴 때 이 손풍금쟁이가 반주하는 거리의 노래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던진 질문은 물론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의 이상한 표정에 소스라치게 놀란 신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길 건너편으로 가버려요. 이게 첫 번째 장면. 그 다음은 센나야 광장 모퉁이에 예전에 그 리자베타하고 장사꾼 부부가 얘기했던 그 장소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밀가루 가게 입구 옆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붉은 루바하를 입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골목길에서 어떤 소시민과 아줌마,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장사를 하지 않았던가? 청년이 장사야 뭐 이런저런 사람이 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세례명대로 불렀겠죠. 이러면서 그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또 라스콜리니코프가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저 한 구석에 빼곡히 사람들이 서 있는데 농부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그는 얼굴을 힐끔힐끔 보면서 가장 빼곡한 곳까지 비집고 들어갔다. 왠지 아무에게나 말을 걸고 싶어졌다. 하지만 농꾼들은 그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자기들끼리 뭐라고 웅성댔다. 그는 잠깐 서서 생각을 좀 하다가 오른쪽 V대로로 방향을 틀어서 보도로 걸어갔다. 광장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자, 집을 나와서 만난 손풍금쟁이와 그 여자 가수, 길거리 가수, 그 다음에 센나야 광장에서 자기가 리자베타하고 그 상인 부부가 내일 뭐 몇 시에 만나 하는 얘기를 듣고 아 내일 그때 노파 전당포에 동생이 없겠구나 하고 주기로 간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장소, 그리고 이제 구석에 농부들이 서 있는 곳,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스콜니코프가 집을 나와서 거리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그래서 이 골목으로 들어왔더니 어떤 곳이었냐? 이곳에는 술집이나 그런 비슷한 먹고 마시는 업소로 가득 찬 큰 건물이 있었다. 거기서 잠시 옆집에 놀러 가는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원피스 하나만 달랑 입은 여자들이 쉴 새 없이 달려나왔다. 여기 어딜까요? 그들은 보도 두세 군데, 특히 두 계단만 올라가면 온갖 유흥업소가 즐비한 입구 옆에 3, 4, 5 무리를 지어 몰려 있었다. 어떤 여자들은 층계참에, 어떤 여자들은 보도에 앉아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그냥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 포장도로 위에는 술 취한 군인이 담배를 꼬나문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어슬렁거리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 할지 잊은 것 같았다. 어떤 여자는 40은 좋게 넘어 보였고 기껏해야 17 정도 된 여자도 있었는데 거의 다들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누굴까요? 그쵸? 그 거리에서 가장 멸시받는 일을 하는 여자들이었던 거죠. 그 골목에 그런 여자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옷차림이 그렇고 나와서 호객행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다들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지? 하고 보면 근데 이게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이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손님이든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자들을 때려도 누가 보호해주지 않았던 거죠. 전부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들어갖고 길에 그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또 호객행위를 하려고. 이게 참, 그러면 이렇게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여자를 보면서 또 돈을 주고 같이 자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이게 굉장히 그 시절에 페테르부르크의 뒷골목 풍경. 페테르부르크만이 아니라 뭐 파리도 그렇고 다들 그랬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 눈두덩이 모두 다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는 게 저는 이 대목이 참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노래를 불러요. 어떤 여자가. 뭐 가사가 어떠냐면요. 내님 아름다운 경찰 날이 할 일 없이 나를 때리지 말아줘. 경찰도 때리고.
그랬던 거죠. 가수의 가냘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잠깐 들어볼까 볼까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잠깐 들어오지 않을래요? 귀여운 나으리. 그러면서 아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아유 왜 이렇게 말랐어요? 하면서 여자들이 막 자기 손님으로 끌고 가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귀여운 나리. 나리라면 언제든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리를 보니 왠지 마음이 찜찜하네요. 술 한잔하게 6코페이카만 주세요. 나리. 잘생긴 신사님.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줬대요. 5코페이카 3개였으니까 15코페이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막 좋아하면서 아 정말 착한 날이야.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두클리다를 찾으면 돼요 하고 갔는데 이 여자들, 이 여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한 소리를 합니다. 안 돼. 이게 또 무슨 짓이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걸할 수 있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하고 그렇게 그냥 구걸을 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수정궁이 나와요. 수정궁은 큰 그 술집이죠. 식당 겸 술집. 그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드카를 주문하고 며칠 신문을 갖다 달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을 막 뒤져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화제 뉴스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저질렀던 일,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웠는데 나왔어요. 모든 뉴스를 다 읽고 다음 호에 실린 가장 최근의 부록 기사도 찾기 시작했다. 조바심이 났던 탓에 신문을 넘기는 손이 경련이라도인 듯 덜덜거렸다. 왜 아니겠어요? 이 며칠치 신문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찾아서 읽고 다른 것도 막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미오토프가 와요. 그 경찰서의 서계였죠. 젊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퉁퉁한 남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여기는 웬일입니까 하고 친한 척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냉소가 어려요. 그러면서 자미오토프에게 아주 그 밀당을 합니다. 이 신문에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겠나. 노파 사건 얘기를 꺼내니까 자미오토프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고 냉소를 짓고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이 밀당을 하듯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였다는 건 얘기하지 않고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지. 많이 알고 있지. 내가 왜 알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미오토프가 혹시 하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사에서 그럼 당신이 죽였어요?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얘기하다가 자미오토프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고 의심하는 걸 또 놀려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대목을 만약 연기한다고 하면 정말 마르고 섬세하고 그 신경질적인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우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은 아드리안 브로디 같은 배우가 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역에서 한 노파가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백주대낮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적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나 보죠. 금품을 훔쳐내지 못했으니까 참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어떤 이성의 판단으로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덜덜 떨리면서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건 맞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자를 잡아보시지. 지금 당장 가서 막 약을 올려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당신들은 기껏해야 누가 돈을 갖고 있나 이런 걸로 범인을 잡잖아요. 하고 놀리니까 자미오토프는 아니 다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 죽인 다음에 술집에 가서 그 돈으로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당신처럼 빈틈없지는 않아요. 당신이라면 술집에는 안 갔을 테죠 물론 하고 말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썹을 찌푸리며 자미오토프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슬슬 구미가 당기시는 모양인데 나라면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지 알고 싶으시죠?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하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실제로 본인이 했던 행동을 얘기해요. 채소밭만 있는 어떤 담벼락이 있는 곳에 가서 바윗돌 밑에 그걸 집어넣고 2년 3년 나는 안 찾았을 거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누가 그걸 훔쳐갖고
숨겼는지 누가 죽였는지 감쪽 같을걸요 하니까 자묘토프가 미쳤군요 하면서 속삭이듯 말하면서 갑자기 왠지 라스콜리니코프에게서 흠칫 물러섰다. 상대의 눈이 번득였던 것이다. 얼굴은 끔찍이도 창백해졌다. 윗입술도 움찔하면서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하면서 이제 30초 동안 서로 또 바라봐요. 물고만 터주면 당장 지금 입에서 내가 죽였다는 자백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 자, 어떨까요? 그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면?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오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묘토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백지창처럼 새하얘졌다. 쓴 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를 품은 눈으로 인정하시죠? 솔직히.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죠? 지금 믿었죠? 내가 죽일 거라고, 죽였던 거라고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더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 못 믿겠다니. 그럼 아까는 믿었다는 거네. 이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경찰서석인 자묘토프를 앞에 놓고 거의 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신경전을.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보드카 값을 내면서 얘기를 해요. 지폐를 쥔 벌벌 떨리는 손을 자묘토프 앞으로 내밀면서 붉은 지폐, 푸른 지폐가 25루블이군요. 어디서 났을까? 이 새 옷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1코페이가도 없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만둡시다. 잘 지내시고 하고 야성적이고 히스테릭한 감각에 참을 수 없는 쾌감만저 슬쩍 가미된 감각에 온몸을 벌벌 떨며 밖으로 나왔는데 음울하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이 대목이 정말 재밌는 게 자묘토프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설마 진짜 죽였어? 근데 진짜 죽였다면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거봐, 너 지금 내가 죽였다고 의심했지? 너 왜 선량한 사람을 의심해? 의심했으면 한번 내가 죽였다는 걸 입증해봐 하는 그 정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여기서 막 팽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였잖아요. 죽여놓고 자기가 살인자인데 자기를 살인자라고 느끼는 게 상대방에게는 도덕적인 결례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거죠. 또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그 수정궁에서 나오다가 라주미힌을 만나요. 수정궁으로 들어가던. 그러니까 라주미힌이 너 아픈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다가 자기네 그 집들이 하는데 와라 얘기를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귀찮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 하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도바야 거리까지 와서 모퉁이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곧장 땡땡 다리로 가서 다리 한가운데 난간 옆에 멈춰선 다음에 팔꿈치를 괴고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 여기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한번 좀 길게 읽어볼게요. 그는 강물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석양에 물든 쓰러져가는 장밋빛 저녁노를 짙어가는 어스름 속에서 거뭇거뭇 보이는 일련의 집들을 왼쪽 강변도로를 따라 저 멀리 이어지는 어딘가 다락방에서 찰나적으로 마지막 햇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오르는 창문 하나를 운하에 어두워져가는 물결을 기계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물결을 들여다볼 때 유달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 눈앞에서 붉은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빙빙 맴돌고 집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행인들이며 강변도로며 마차며 모든 것이 동그라미처럼 빙빙 맴돌며 춤을 추었다. 갑자기 그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 뭔가 형체가 없는 기괴한 환영을 보고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기서 장밋빛 노을이 지는 거리 풍경을 보다가 물에서부터 빙빙 돌면서 행인이나 강변도로 마차 모든 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뒤로 멀어지는 이 대목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뭉크의 절규 그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 대목을. 죄와 벌 2부의 6장 뒷부분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빙빙 도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자기 오른쪽 옆에 나란히 선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겨서 빙빙 돈 게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가 지금 미리 느끼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걸 사방이. 누군가 옆에 선 걸 느꼈는데 쳐다보니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누렇게 뜬 길쭉하고 헬쑥한 얼굴에 붉게 충혈된 눈이 퀭하니 들어간 키가 큰 여자였다. 눈으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아무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오른손으로 난간을 짚고 오른발을 들어 올려 난간의 창살에 털썩 걸친 다음 왼발도 그렇게 걸치더니 운하로 몸을 던졌다. 더러운 물이 쫙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희생양을 삼켜버렸다. 하지만 1분쯤 지나자 투신한 여자는 물 위로 둥둥 떠올라 머리와 두 발은 물에 잠기고 등은 위를 향하고 말려 올라간 치마가 베개처럼 부풀어 오른 가운데 물이 흐르는 대로 저 아래로 조용히 떠내려갔다. 수십 개의 목소리가 소리치고 구경꾼들이 줄줄이 늘어서고 그러는데 어디서 여자가 막 울먹이면서 우리 아프로시니 유시카예요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 같은 분들 선생님들 제발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순경이 운하의 계단을 달려내려가 외투와 신발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죄와벌을 읽어보면 이 당시 빼찌르부르크의 경찰은 정말 극한 직업이죠. 곳곳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끄집어내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경찰은 그 물에 뛰어든 여자 뒤치다거리를 계속하고 그러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모든 것을 이상할 만큼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한 감각으로 바라보았다. 역겨워졌다. 아니야, 더러워. 물은 어림도 없지. 여기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서 물에 자기도 빠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다른 여자가 빠진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경찰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어쩔 텐가 할 수 없지 하고 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렇다 할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1분이라도 늑장을 부리며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빙 둘러가는데 어디에 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가 그 집 옆에 바로 그 대문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이래 이곳에 온 적도 없거니와 이 옆을 스쳐 지나간 적도 없건만. 물리칠 수도 뭐라 설명할 수도 없는 욕망이 그를 끌어당겼다. 어디겠어요? 노판의 아파트였겠죠.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 일꾼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곳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을 심지어 마룻바닥에 바로 그 지점에 시선이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벽지는 다 벗겨낸 상태고 가구도 없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창턱에 가서 걸터 앉습니다. 일꾼은 둘 다 전부 2명이었는데 둘 다 젊은이지만 한쪽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어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 그 노란색 벽지가 그 음울하고 불길한 느낌을 줬잖아요. 벽에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예전의 노란색 벽지 대신에 연보라색 꽃무늬가 있는 하얀색 새 벽지. 연보라 꽃무늬가 있는 흰색이면 정말 예쁘고 밝죠. 그걸 바르고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왠지 이것이 죽도록 싫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있는 걸 보고 일꾼들이 무슨 일이요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설렁 있잖아요. 소리 나는 거 문 열 때 그걸 또 막 이렇게 소리를 내봐요. 똑같은데 그날하고 소리가 하면서 보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집을 좀 빌렸으면 해서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 빌리러 문지기도 없이 혼자 오고 밤에 오는 경우는 없지.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닦아냈군요. 칠을 할 건가요? 피는 없습니까? 이러니까 피라니요. 노파와 그 여동생이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웅덩이처럼 피가 고여 있었는데 하니까 뭐 하는 놈이야? 나? 그래. 알고 싶나? 경찰서로 갈까? 거기서 말해주지. 근데 사람들이 뭐 이상하지만 이제 피해서 나가려고 하죠. 근데 문지기나 그 입구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얘기를 해요. 이 일꾼들이 얘기하죠. 집 보러 왔다는데요. 피는 대체 왜 닦아냈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 집 빌리러 왔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자고 거기서 증언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여기서 이제 난 여기 멀지 않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경찰서에 가자고 하니까 겁이 난 거야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막 냉소를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경찰서에 데려가자 그러니까 누가 아유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얄궂다고 괜히 말려들 이유가 없지 영락없는 깡패놈이야 한 번 말려들면 발 빼기도 힘들어 하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가 자기를 경찰서로 끌고 가줬으면 차라리 좋겠는 거겠죠 지금. 자 갈까 말까. 라스콜리니코프는 포장도로 한가운데 교차로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꼭 누군가가 최후의 말을 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어떤 응답도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가 딛고 있는 돌처럼 먹먹하고 죽은 것 같았다. 사실 경찰서 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린 지금 조만간 모든 것이 끝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탓이다. 지금 이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리에서 거리 악사를 보고 모여있는 농꾼들을 보고 그 소시민 리자베타와 소시민 상인 부인이 만났던 그 장소에 있는 청년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몰려있는 그 비참한 현장을 또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나름 구걸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얘기하는 곰보투성이의 멍이 든 여자를 보면서 사람이 이게 뭘까 사람이란 게 정말 그 사형수가 이 혼자서 이 좁은 공간에 폭풍우 치는 절벽 위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고 해도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글귀를 떠오르면서 사람이라는 게 뭘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가다가 수정궁을 만나죠. 그 식당의 이름이죠. 그 수정궁에 들어가서 보드카와 신문 며칠치를 달라고 해서 그 신문을 보는데 거기서 자몇도프를 보잖아요. 그 노파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걸? 나는 왜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죽였다고 의심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놀리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거를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뜻 안 가지죠, 발길이. 경찰서로 그 처음엔 어떤 그 다리 위로 갔다가 거기서 이 도시가 빙글빙글 도는 붉은 저녁 노을이 불타는 도시에서 강물도 건물도 사람들도 모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러웠던 거겠죠. 빙글빙글 도는 걸 보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누군가가 보니까 여자인데 강물 속에 뛰어들어요. 그 여자가 구해지는 걸 보면서 그걸 무감각하게 바라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걸 경찰서에 가서 자백해야지. 근데 그 자백하는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골목을 돌아갔는데 거기에 노파를 죽인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내 발길이 누군가가 여기로 인도한 걸까?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노파가 있던 곳을 보는데 집수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또 일하는 일꾼들한테 여기 원래 피가 고여 있지 않았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식으로 나와서도 사람들한테 살인사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는 식으로 경찰서로 가자고 나를 끌고 가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피해버리죠. 이상한 놈이다. 저런 사람하고 걸리면 복잡해하고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발로 경찰서를 못 가고 거리에 서서 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사건이 터진 거겠죠. 그게 이제 7장으로 갑니다. 6장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한 이후 자기가 살인하기 전에 다녔던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다시 살인한 이후에 다시 그 순서대로 찾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보여줄까 하고 보면 역시 죄와 벌에서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상징, 역할이 강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내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것 같고 이 도시의 분위기나 주변 상황이 나를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느낌.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해야지 하는데 자꾸 다른 걸 보여주는 느낌. 그 가운데 있죠. 이 대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골의 코나 외투를 보면요.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인공도시였잖아요. 신도시.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어떤 분위기,
도시 괴담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분위기가 외투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코가 사람처럼 돌아다니거나 하는 환상적인 그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와벌에서 그 고골처럼 완전히 환상적인 이야기로 가지는 않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러 선병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대 심리학으로 막 해석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 읽으면 빼츠르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도시의 분위기와 거리와 이 모든 것들이 또 백야의 그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몰고 간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코와 외투하고 죄와 벌에서 빼츠르부르크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여기 좀 섞은 걸까,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는 뒤로 가면서 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분명히 고골의 요소가 있다, 이 안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는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꼭 그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러시아 리얼리즘이 시작된다는 해석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소설의 형식까지도 염두에 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정말 무슨 고골의 소설에 나오는 코나 외투를 훔쳐가는 어떤 거인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니죠. 도시 괴담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지금. 내가 죽였을까? 하는 걸 마음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겁을 주고 다녀요. 실제에선 어떻게 될지 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요즘 그런 말 잘 안 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